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박정호 기자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시즌3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시즌3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른 뉴스를 전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부분 개편에 들어갑니다. 월요일 안진걸 처장과 김광진 의원의 시민의 정치로 시작하고요. 화요일엔 홍종학의 퓨어 경제와 평일로 돌아온 임태훈의 군인권 119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인 3색 문안박과 화제의 코너 배상훈의 냄사는 이제 수요일에 방송됩니다. 목요일엔 종창 토크 시즌2 김종철의 비언프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엔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 진보, 주말은 오연호의 꿈틀리 이야기로 꽉 채웠습니다. 팟짱의 변신 1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배상훈의 냄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배상훈의 냄새나는 사건, 냄사 시간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님이시자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시고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로 근데 세상이 좀 갑갑하네요. 예. 네, 혼이 비정상이 돼가지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누가 왜 제 혼을 검인하려고 해갖고 네. 거울, 요즘 잘 거울을 안 보는데 거울을 네. 보게 돼요. 아, 그러게요. 참 누가 정말 우리의 그 사상과 생각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지, 이거 자체가 정말 냄새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큰 문제죠. 역사적인 네. 우리나라에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악취가 나는 사건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냄새나는 사건, 냄사에서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사건들을 파헤쳐 보고 비정상인 것들을 저희가 우리라도 한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 교수님 방송,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 교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냉철하시잖아요. 근데 지난주 저희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교수님이 아주 잠시 살짝 작은 목소리로 웃으셨는데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나요? 저희 작가는 신기해서 그 부분만 다시 듣기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본심이 드러난 건 큰일 났네. 좋아요 누르면 배상훈 교수를 웃게 할 수 있다.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 같은데 SNS 보면 교수님이 굉장히 담담하게 무서운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좋아요 얘기하실 때는 웃으시니까 좀 더 인간적인 면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아요가 저번에 저희가 500개를 목표로 좀 달려봤는데 500개가 안 됐죠? 400 몇십 개 정도가 돼 있는데 참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개 실패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 팟짱 좋아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냄사가 단연 1등입니다. 2위와 한 뭐 몇백 개 차이가 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교수님 점점 즐기시고 계세요. 좋아요를. 근데 이번 주 저희가 이번에 방송된 건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전주보다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의 그 부끄러움 타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약간 부끄러우신가 봐요.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네요. 눌러주세요. 이번 주는 더 많이 눌러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 500개. 네, 알겠습니다. 500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도전 500개 하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제가 댓글을 꼼꼼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남기신 분들에게는 답변도 좀 저희가 드리겠는데요. 참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냄사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방송 시간을 옮깁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좀 직장인 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못 듣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들으시라고 평일로 방송 시간을 옮겨요. 수요일로 옮기려고 합니다. 네, 좋으시죠, 교수님? 네, 수요일 좋습니다. 네, 수요일에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토요일에 방송이 되니까 나흘 만에 저희가 다시 또 인사드리겠네요. 좀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매일은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에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노짱님께서 배상훈 교수님 냄사 잘 듣고 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이나 그런 영화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이 재밌네요. 몸 조심하시고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맡이지 않답니다. 맡이지 않다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환생님께서 좋아요 500개를 향하는 길에 동참하는 1인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미드필더 샌더스님께서는 배상훈 교수님 좋아요 눌렀습니다. 기억하세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이름을 안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배 교수님, 박 기자님 진짜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처음 등장하네요. 아유,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스탠스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조이팔 사건도 그렇고 내연녀라는 용어 맞는 건가요? 배우자가 따로 없지만 은밀하게 연애하는 상대란 건가요? 배우자는 있는데 따로 연애하는 상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어차피 정조 의무 위반이 쟁점인 건 아니다. 다 그냥 애인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내연녀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한 건조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형사사건에서 무슨 옛날 썬데이 서울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를 쓰는 게 거슬리네요. 요즘 더 일반화된 느낌입니다. 전에는 이혼기사에나 사용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조이팔 사건에서 내연녀 검거 소식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 용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조 의무 위반, 뭐 정조 의무에 대한 죄 이렇게 해석했던 네.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사법기관에서 이제 내연녀란 거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쓰는데 네. 그 주장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굳이 내연녀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고 네. 새로운 어떤 용어를 어떤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내연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조금
은밀하게 정을 통했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 그 성범죄에 대한 좀 그릇된 인식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아주 적절한 그리고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제기 같습니다. 예리하시게 문제 제기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 흔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질문이십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정직한 세상님, 배상우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님께서는 배상훈의 냄사 화이팅! 잘 몰랐다가 근래에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계속 방송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스노든도 내부 고발자였죠? 스노든 아시죠? 에드워드 스노든.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사찰 관련 장진수 주무관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세월호 국정원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임과장 사건, KFX 등등 각종 사고 비리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네요. 이런 사건들에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 아쉽고 혹시 내가 그 상황이라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세월호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요. 내부 고발자의 심리 상태나 내부 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경우 등등에 관해서 듣고 싶네요. 배상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 문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라든가 공무원 네. 조직 내에서도 특히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처리 방식이 그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네. 뭐 예전에는 뭐 제 동기이기도 하지만 이지문 중이라고 87년 그때쯤에 이제 군내 부정선거를 고발했던 그런 네.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내부 고발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처리하냐면 주로 이제 좀 치졸하고 치사한 방법을 쓰죠. 말하자면 뭐 성추행범으로 몬대던가 아니면은 뭐 비리범으로 몬대던가 이런 것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내부 고발자 처리 방침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경찰 같은 데에서는 그런 어떤 부당한 일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진행됐을 경우 네. 이런 방식, 그래서 과거에 축적돼 놓은 뭐 이 비리는 아닌데 그런 것으로 엮어갖고 네. 의원 면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표 내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보통은 많이 취합니다. 이전은 좀 강압적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아주 지능적으로 네.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네. 그게 좀 포괄적인 보복이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대신 이 범위가 이렇게 이제 좀 치사하고 치졸하게 다른 범죄의 비리나 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부분을 네.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제3의 기구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해당 법조문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내부 고발자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살도 많이 하고 네.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내부 고발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내부 고발자가 정말 잘 보호가 되고 그런 비리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고발하고 드러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발자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 거죠.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직장이 왕따 되거나 아니면은 네. 좀 이상한 사람을 올려갖고 그냥 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뭐 퇴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 아니면 응원 메시지 좋고요.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죠. 좋아요 관련해서요. 눌러주세요. 네. 이 웃음소리. 이 웃음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웃음소리 들을 수 있게 좋아요 500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저희 냄사는 계속해서 냄새 나는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팔 사건을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내연녀도 잡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조이팔 검거를 위해서 좀 더 포위망이 좁혀간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가족한테도 칼끝을 겨눴네?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그 흔히 말하는 용의자 확대는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 돈 받은 경찰관, 네. 그래서 빵집 했던 경찰관이 추가 범죄를 찾아내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가족을 뭐 구속하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닌가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내연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네.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 사람들은 글쎄 사건을 좀 덮으려고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겉으로는 네. 지금 뭐 몇십억을 찾아냈다 그러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CD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가족한테 한 10억이 있었다. 그것도 예전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큰 단위 적어도 1000억이나 그 이상의 단위 돈이 안 나오고 있고, 기껏해야 뭐 20억, 10억 정도,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뭐 100몇십억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수순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시기에는 뭔가 많이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용의자한테 진술을 더 받는 거 정도, 그리고 뭐 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거, 가족 아니면 뭐 측근 정도. 네. 제가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짜 돈의 흐름과는 무관한 사람들만 계속 가지치기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재탕 수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재탕 수사하고 있죠. 지금 네. 정확히 표현하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조이팔의 오른팔 강태용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검거된 지 지금 저희 방송이 12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것처럼 네. 올해가 넘어갈 수 있다. 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지나가면 어차피 연초가 되고 네. 부산스러우면은 어차피 뭐 총선 군명 넘어가면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사실 그 강태용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물 건너갔다고요?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다고요? 네, 네. 아니 그래도 검거된 상태니까 의지만 있다면, 의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검경의 의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 그 저희망식 그런 수사를 하면서 뭔가 다져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인망식 수사를 며칠을 했는데도 네. 결국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체는 막 부산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하체의 다리는 그 소거름하고 있는 딱 그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고구마 줄기를 뭐 이게 막 당겨서 빼듯이 그런 뿌리까지 나오듯이 그렇게 수사를 해서
조이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9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국민들께서.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죠. 하나하나 네. 캐다보 언젠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수사라는 것은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물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고구마 줄기를 당기다 보면은 네. 한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갖고 본질에 못 들어가는. 아, 오히려. 그렇죠. 보통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냥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가족한테 이렇게 하고 돈은 뭐 어디 간지 모르겠다.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검경이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조이팔 사건을 이제 위해서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사법기관의 그 윗단계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단계에서 얘기될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국회에서 네. 흔히 말하는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관련된 부분이 네.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국회도 뭐 지금 엉망이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좀 난망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경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조이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절대. 절대. 네버. 네버. 네. 아, 영어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네버라고 하면은 네. 조이팔 사건의 주범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네버라 그랬는지를. 예. 근데 갑자기 좀 더 무서워지네요. 그렇죠. 방송이 갑자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 큰 규모의 돈을 가지고 이미 처리한 사람들이고 네. 사실은 지금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많아야 100억 대 정도만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논아 쓴 그런 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리 두들겨 잡아봤자 조이팔 사건의 본질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이 강태용이 언제쯤 더 연말을 넘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윗선이 안 된다면 강태용이라도 송환해서 좀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이 조이팔 사건 저희가 첫 해부터 다뤄오고 있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네요. 본질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이죠. 자, 어제 그러니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어제 공판에는 사건 부검이었던 교수가 나왔어요.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왔는데 참 이 교수의 부검 소견이 그 예전에 18년 전 그 사건 처음 그 재판할 때 참 중요하게 쓰였던 그런 부검 결과였죠. 키 큰 그러니까 이 희생자보다 피해자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이다. 이런 소견을 내놔서 검찰이 그걸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단일 범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말을 바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검찰이 그 CID나 아니면 용산 경찰서에서 대부분 패터슨을 지목을 했고 네. 그리고 정황상 그리고 증언상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네. 왜 에드워드 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패터슨이 아니라 에드워드 리를 네. 범인으로 기소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와 부검의의 부검 소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저는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검서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는 썼다고 하고 반드시
키 큰 사람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와서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18년 전에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소하기 좀 어렵다라고 자기가 스스로도 재판부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흔히 말하는 진술을 뒤집는 것, 증언을 뒤집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말하자면 변명이라는 것을 100%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이럴 가능성 저는 다 썼다. 부검 네. 소견서에. 분명히 부검 소견서에는 사실은 A, B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A를 선택해 갖고 이렇게 간 부분을 자기도 알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분명히 소견을 밝혔어야 되는 건데 네. 흔히 말하는 암묵적 부작위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근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18년 지난 뒤에는 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 흔히 말하는 과학자의 양심 아니면 적어도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진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네.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 독재 권위주의에 부역했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당했다는 부분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네. 거기에 대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이 이걸 훅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 자체, 그 말은 이태원 살인 사건은 그래서 이제 검찰도 공범이고 부검이도 공범이고 관련된 사람이 다 공범이라는 얘기가 네. 그 여론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흔히 말하는 자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네. 그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만이 이태원 사건의 진실로 갈 수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에더드 리의 그 단독 그 기소의 증거가 됐던 그 부검 소견이 뒤집어진 건데 핵심적인 네. 핵심적인 부분이죠. 핵심적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 난 그 흔적을 보고 위에서 찔렀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찔렀다. 그 같은 방향에서 높이에서 찔렀다. 그렇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찔렀을 것이다. 그게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딱 그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네. 지금 증언을 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과학자, 네. 법의학자로서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양심을 가지라.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이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도대체 당신은 그럼 어떻게 부검을 한 거냐? 그러면 그럼 부검 소견만 내놓고 네. 검찰에 알아서 하쇼라고 하든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제가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부검이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뭐 사건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건이 엉망으로 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흔히 말하는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람들은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의 어떤 명예랄 거, 뭐 하여튼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최소한 법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과학자들, 그 의학자들, 법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검 의견 하나가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어제 그 공판에서 이렇게 말을 뒤집는
자기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될 건지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사가 또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언제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거죠. 뭐 좀 막간이지만 네. 제가 김정배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김정배 그 국사편찬위원장이요. 예예예 그 사람 강의도 들었으니까요. 그 예.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진짜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다 다른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사편찬위원장까지 됐을까라는 네. 참 비참합니다. 참 그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자체도 비참하고 네. 그런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비참합니다. 이게 참 씁쓸하네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 자체가 이제 다시 쓰여지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입맛대로, 권력자의 입맛대로 우리 혼이 비정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 마음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건 수사나 뭐 부검 의견을 밝히는 이런 모습 이게 다 다시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런 사건 수사라든가 진실을 밝히는 데 관련된 자연과학자들이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굳게 자기 자리를 자기의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갔다가 야 얘기해봐 그리고 두들겨 패고 네. 그냥 그 자백으로 재판을 처리하는 시대가 올 거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역할을 못 찾으면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엄정한 증거를 제출해서 그걸 통해서 네.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네.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나 아닌 국민들도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박차하는 거죠.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처럼 그냥 자백 중심의 재판이 네. 되는 거고 그럼 억압적인 방식의 수사 관행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왜 자기 지금의 말이 얼마나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서울대 교수이고 연대 교수이고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해버리고 아니면 그 진실규명에 소신 있게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사회가 2보, 3보 퇴보하는 거는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지금의 상태가 딱 그거 상태가 참 다 예. 맥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말 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과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하는 입장,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참 배상훈의 냄사 앞으로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방송해야 될 것 바쁘면 안 같은데. 되는데 제가 바쁘면 안 되죠. 늘 어디 가서 주장하나 제가 바쁘면 안 된다고. 네. 네, 교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바빠 보이세요 요즘에요. 팟짱에서도 계속해서 냄사 끌고 나가면서 사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쫄지 않고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이 이태원 살인 사건 보면은 다음 달 3일이나 4일에 이것만 좀 말씀드리죠. 검찰이 그 재현한 범행 장소 세트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어요. 뭐 이것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때 에드워드 리가 현장에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검증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맥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현장 검증 자체도 네. 애들이하고 패터슨의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상충됐을 경우 네. 지금 상충되고 있죠. 그렇죠. 상충되고 있고 또 검찰은 또 별도의 제3의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독립 변수 중에서 네.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은 걸 찾아내려고 그래서 뭐 혈흔 패턴 분석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저 법의학자라든가 저 BPA 저 전문가들의 얘기도 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패터슨이 서 있었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숙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네.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 피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얘기했던 패터슨의 주장은 거짓이다. 네. 왜? 저기에는 저 있었다고 하면은 피가 뒤집어 쓰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 자세가 다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완벽하게 BPA가 들어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20%라도 존재한다. 그럼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패터슨한테 네. 유죄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매우 불안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부검이가 또 자기 부정을 해버렸고, 네. 그럼 변호인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당신은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올 했다고 수밖에 하고, 없죠. 예. 그럼 당신이 한 많은 것을 또 부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네.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참 이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또 뒤집었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때 뭐 어떤 압력이 있었다거나 그 내가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재판부에서 볼 때는 뭐 정상 참작이나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다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참. 뭐 당시에 가방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몰랐던 얘기를 그땐 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건 재판 진행 중 과정에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기소 단계에서 좀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동 했어야지 되는데 네. 그때는 입국 다물고 있다가 지금 와서 몰랐다. 근데 문제는 재판이 되면서 그 사람은 일사부재력이 돼갖고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 네. 그걸 자기 눈으로 뻔히 18년 동안 보고 있었고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네. 자기 얘기 하나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는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한데요. 이 패터슨 이 재판은 내년 1월 15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1심 결심 공판 그리고 선고는 내년 2월 중에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사건 한번 저희가 파헤쳐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른바 무악산 살인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 무악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일인데 사망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 뒷부분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이게 사망 원인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부터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요청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러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거든요. 경찰이요. 그동안 제보가 19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건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둔기를 맞은 것 같다라는 게 사건 발생 하루 이틀 정도의 얘기였었고 네. 이틀 후반 부분에는 그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그 여성을 머리가 전도된 상태에서 네. 밟았다 머리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아, 그러니까 라고. 뭐 둔기에 의한 그런 사례가 예, 아니고 그게 아닌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네. 지금은 둘 중에 어떤 건지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을 때 네.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럴 경우는 이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네. 전자일 경우는 무엇인가 둔기를 준비해 갖고 갔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계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성범죄 목적에 그리고 이제 좀 더 몸이 크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성격 규명을 경찰 측에서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두 가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CCTV를 블랙박스를 그리고 네.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가능성이 두 개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인데 일단은 사람을 찾자 해갖고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뒤지고 또 이제 어디 블랙박스 다 블랙박스, 뒤지고 예. 하는데 문제는 범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범인이 거기 있다고요? 범인은 그 CCTV나 그 블랙박스 안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거기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흔히 말하는 무악산이 어디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네. 남산 서울의 남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을 타고 넘어가지 않는 한 주변에 CCTV에 찍혀 있고 그 CCTV 안에 범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있는 거죠. 범인이 예. 있다. 그러면 예. 거꾸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공격을 했고 어떤 목적이 뭐냐부터 이게 찾아졌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뭐냐 네, 해서부터. 그렇죠. 이것이 돈 목적이냐 아니면은 성범죄 목적이냐 아니면은 네. 다른 어떤 특정한 것이냐라는 것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용의자 군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확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걸 다 두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C가 맞는지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히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기가 딱 좋은 거죠. 아, 미제 사건이요? 예. 아니 저희가 지금 보면 경찰에서 뭐 CCTV 80대, 차량 블랙박스 30대, 뭐 관제센터 CCTV 3,000대를 일일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대상으로 한 뭐 이런 좀 낯선데 목격자를 대상으로 최면 수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찰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미제 사건이다? 아니 그 상처 부위를 보면 이게 둔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밟혀서 생긴 상처인지 이런 것들은 바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부터 딱 그게 애매한 게 예. 이게 이제 아마 이 옷에 이게 쌓여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낙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발로 밟았다고 하면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은 둔기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둔기이거나 그러니까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때 혼자 다니는 좀 네.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어떤 사람이 CCTV에 분명히 찍혔을 것이다라고 예단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범인일 수 있지만은 네. 사건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범인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80대 노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관악산 다람쥐 사건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만 추정해다가 보니까 좀 그렇죠. 미궁에 빠지는 듯한. 그렇죠.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쫓는다고 하는데 40, 50대 남성을 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음. 제가 얘기한 거죠. 40대 예. 남성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트릭이었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네.
무대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늘 얘기하는 게 무대뽀로 절대 하지 말라고 수사할 때 과학 수사를 하라고. 네, 과학 수사를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게 네. 수사관들한테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체에 남겨진 증거, 범행 현장을 중심으로 추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못 찾으니까 네. 이제 다 두지는 거죠. 언젠간 잡히겠지라고. 예. 아니 그런데 그 현장 상황이 이렇게 과학 수사를 하기에 좀 뭔가 부족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뽀로 가는 건 아닌지 근데 이렇게 이제 반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네. 그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훼손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시체가 있는 데가 있었고 거기 주변에 뭐 흔히 말하는 이 여러 가지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또 다른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근데 그걸 엄격하게 재구성 못한 거죠. 재구성 사실은. 못했다. 예. 그럼 초기에 수사가 좀 부족했다. 그렇죠. 과학적인 객관적인 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단이 적용된 거죠. 예단이 적용돼 갖고 네. 아마 관악산 다람쥐 사건 형태를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악산 다람쥐 사건이 어떤 거죠? 관악산에서 이제 예. 관악산에서 여성이 혼자 등산하는 그 등산을 대상으로 네. 30대 정도의 사람이 그 공격을 해갖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해갖고 했던 사건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게 모델이 돼갖고 네. 전국 다른 대도시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그런 범죄의 모델이 돼서 네. 이제 수사를 하니까 다른 데 잡혔어요. 광주 유달산에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걸 모델 삼아서 네.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네.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이런 여성 대상으로 한 범죄, 그러면은 그런 범죄겠네. 예단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잡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범인은 그 CCTV 안에 있다고 봅니다. CCTV 안에 그런데 있다. 대신에 예단을 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그 눈에 보이는 범인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네. 여성도 힘이 세지고 요즘 70대 노인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 정도의 범죄는 40대, 50대까지밖에 못할 거라고 하지만은 네. 요새 60대, 70대에 있는 분들도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폭력범죄를 일으키거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도 역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단을 계속 없애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그 관행이란 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그 수사 기법, 수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예단의 위험성 이런 걸 더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사를. 네.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 안 되니까 이제 무대뽀로 가는 거죠. 참 이 수사 기법 자체도 좀 더 발전되고 선진국화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뭐 눈에 보이는 행사만 크게 하고 이런 과학수사 일선에 있는 분들의 처우는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네요. 예, 이 무악산 살인 사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자, 범죄 기상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제가 이번 월요일에 서울시에 가서 빅데이터 사회혁신을 꿰뚫다 이 행사 사회를 봤었는데요. 이 행사가 서울시와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매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해서 어떤 골목이 위험하다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범죄 기상도에서 볼 때 이 안전지도, 어떻게 보면 지도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뭐 스마트폰의 신호도 있고 아니면 카드의 사용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CCTV에 찍히는 빈도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빅데이터화가 돼 갖고 하나의 군처럼 그룹처럼 이동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안전 부분에서도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그 범죄 발생이 높다. 그럼 거기를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과거에 그 빅데이터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통계치를 이용해 갖고 미국 뭐 LA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사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도.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그 매핑 관련,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계속 모이다 보면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네.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네. 항상 한 걸음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네. 산업에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치안에도 이용을 하는데 항상 염두에 둘 건 뭐냐면 범죄자들은 한 걸음 더 앞에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냐면은 가장 많이 수집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의 신호 체계 그리고 위치 정보 네. 그런 것들도 카드의 사용 정보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그 뭐냐면 그 빅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챘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정보의 왜곡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일정 정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저는 경계해야 되는 게 네. 물론 빅데이터를 좀 긍정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으니까 저같이 이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네. 분명히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또 발생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장치는 분명히 공공적인 네. 부분에서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그 열려 있는 시스템이니까 예. 누구나도 갖다 써라라는 네. 지금 권장하는 거죠. 서울의 시에서도 그렇고 뭐 열린 포럼 같은 것에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중에 일부라도 이것이 왜곡되고 아니면 조작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걸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혹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악용한 범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듣고 보니까 저도 빅데이터 이거 잘 이용하면 좋겠다 편하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범죄 이용한다면 여기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야. 여기는 사람들이 안 가겠네. 그럼 옆으로 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뭐 조금
애매하지만 네. 2012년에 잘 이용을 했죠. 대선에서. 어떤 거죠? 흔히 댓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댓글을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원래 없는 패킷을 이만큼 발생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흔히 말하는 여론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그렇죠. 예. 그 자체가 수십만 수백만의 패킷을 발생해서 해갖고 네.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체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가공의 것인데 네.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빅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는 가장 그 선도적인 나쁜 선례를 우리는 그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죠. 그것도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희가 경험이 있었네요.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범죄자들은 다른 잡범들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통 체계를 혼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력 체계를 혼란시킨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 작은 단위에서지만은 사람들의 여론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조금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지만은 뭐 할 수는 있죠. 뭐 대학생 수준의 그 프로그래머만 고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경험도 있는데 너무 빅데이터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순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까먹으면 안 되죠. 우리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당면한 위험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빅데이터 다시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빅데이터 이 폐해를 저희가 느끼고 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데이터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이 방안이 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컨퍼런스가 행사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심각하고 좀 더 좀 심도 있는 고민이 그러니까 쓰라고만 하지 말고 그 쓰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어떤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렇죠. 논의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는 빅데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램사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 조이팔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무악산 살인 사건, 그리고 범죄 기상도,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범죄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이 이제 토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토요일에 들으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교수님, 자 어떤 책을 쓰셨죠? 까먹었네. 누가 진짜 범인인가? 네.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왜 좋아하죠? 거기에는 교과서에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교과서에서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램사의 교재입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메시지 그리고 궁금한 사건 아니면 궁금한 사건 용어들 이런 것들 가감 없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 저희가 며칠 후에 다시 뵐 텐데요. 그래도 팟짱 애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새 같은 때는 움츠려 들어갔고 이제 앞을 보지 않고 걷다가 이런 길거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움츠리시더라도 5m에 한 번씩은 주변을 살피시는 그런 습관 그거를 아이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몸에 배게 하는 그것이 안전한 사회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에 하시는 그 말씀까지 정말 이 청취자들을 위한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을 또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경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